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월 19일 금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레커그나이즈님 반갑습니다. 또 오셨어요. 네. 이렇게 우리 사람 별로 없을 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 다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동접자 1000명 되면 이것도 못해요. 오늘도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할 건데요. 이것도 제가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빨리 조금 제 경험 말씀드리고 이 본격적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한 2, 3년 전인데 유행어가 됐었잖아요. 책도 한 권 나왔고. 어느 날 우리나라 개도국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딱 눈 떠보니까 BTS는 빌보드 차트 1위에 가 있고 기생충은 칸네 영화제 가서 상 타고 반도체는 세계 1위고 자동차는 독일 못지않게 만들고 뭐 이런 나라가 돼 있었다는 거죠. 코리아 프리미엄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사실 조금 된 얘기긴 한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2004년. 벌써 20년 됐네요. MIT에 있었는데, 그때 유명한 노엄 촘스키라는 교수 강의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전 세계 불평등이 문제가 있고, 민주주의도 위협받고, 이런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그런데 경제 발전을 다 이룬 다음에, 민주화도 이루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 참여가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딱 했어요.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제가.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거든요.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나 하고 학교에서 딱 월스트리트로 옮겨가서 거기서 투자자들하고 컨설팅하면서 일을 하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한국이 동양에 떠오르는 진주라는 거예요. 중국은 아직 불안하고 인도는 아직 멀었고 한국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국 리포트 열심히 썼죠, 그때. 근데 요즘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오랜 시간 거쳐가지고 코리아 프리미엄 눈 떠보니 선진국까지 온 거잖아요. 눈 떠보니 갑자기 된 건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쌓는 건 한참인데 무너지는 건 잠깐이라고. 제가 요즘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엄청 많이 들리고, 그리고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분들까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정보에 비판적인 분들이시니까 꼭 뭐 그게 100% 옳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진짜 그런지 그리고 바꿀 수 있는지 이거 오늘 좀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님하고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님 이 두 분을 모셨는데 왜 모셨냐 하면 그래도 정치권에서 관록이 정말 있으시고 정책을 직접 해보신 분하고 또 우리나라 경제를 분석하는데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로 꼽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토론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광재 총장님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모셨고요. 김학근 센터장님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지인가? 그 전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센터장님, 올해 이 증시에 이 대장주는 뭐가 될까요? 실은 시장의 모든 예측 행위가 잘 틀리지만 시장 전망은 그 중에서도 너무 자주 틀리는데 저희 같이 동료들의 의견을 전문가들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좀 반도체가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한국이 여러 가지 지배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싼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약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좀 길게 보면은 좀 괜찮을 수 있는 주식들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도 올해는 좀 반도체가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가나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그런 걸 몰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데 10만 원 갈지 10만 원 가면 사상 최고치인데요. 근데 2021년에 벌어들인 이익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올해 이익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개선은 안 되니까 굳이 의견을 말씀드리면 오를 것 같긴 한데 좀 10만 원 가긴 버겁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연초에 보니까 또 우리나라 주가는 많이 떨어지는데 또 일본은 많이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샘나더라고요. 네. 왜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데 아베가 집권한 게 2012년 말에 선거로 들어왔으니까 2013년부터입니다. 그럼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되지만 올해까지 한 11년인데 11년 중에서 8차례가 일본 시장이 한국보다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일본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현상이 최근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10년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뭐 저는 뭐 일본은 어느 정도 몰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뭐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풀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중앙은행이 돈 푸는 거는 뭐 어느 나라에서나 벌어지는 일인데,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면 그 나라 중앙은행의 뭐 자산이 늘어난 효과가 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의 그 일본은행 BOJ의 GDP 대비 자산 규모가 한 125% 되는데, 우리가 미국이 돈 많이 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중앙은행의 자산 대비 비율이 25%밖에 안 되니 뭐 엄청나게 뭐 정책적 자극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과 비슷하게 장기간 정체됐었는데 아베 때부터 뭔가 주주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부는 다 노인들과 기업들이 갖고 있는데 뭐 노인들을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기업들은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돈이 제대로 뭐 배당이나 이런 걸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베 정권부터 이제 이토라고 하는 그 대학 교수가 이토 리포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주주 행동주의의 국가 경제적 교본을 만들어서요. 막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고 기업들에게 막 배당도 요구하고, 뭐 그래 제 생각에는 중앙은행이 돈 풀고 내부적으로 좀 부를 돌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어쨌든 뭐 주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디스카운트가 있었는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뭔가 노력을 해서 네. 극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광재 총장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정부가 최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조금 세금 깎아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 그 경제의 활력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번에 CES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AI 그 휴대폰이 나왔던데, 뭔가 이 새로운 뭔가 기술이나 새로운 시장을 끌고 갈 만한 것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그 동북아 정세, 대만이나 특히 남북 간의 긴장이 격화되면 이 자본이라는 게 결국 안전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부분에 약간 불안 심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또 하나는 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인데, 사실은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는데 공매도 금지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 거라 이제 2025년도 아직 시행도 안 한 금투세 같은 경우를 이거를 폐지를 선언한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 정부 정책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정책을 뭐 어쨌든 정부에서는 투자자들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뭐 공매도 금지나 금수대 폐지 얘기했는데, 이게 오히려 불확실성을 높여서 불안해졌다. 그런 측면이 이런 있지 않나 말씀이시네요. 싶네요. 그리고 정책 실패라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이렇게 시장 얘기를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 얘기를 할 때 항상 증권 방송이나 이렇게 증권 프로그램에서는 막 열띠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분들이 주식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진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집 한 채 갖는 걸 이게 인생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돈이 조금 남으면은 뭐 주식도 사든지 뭐 하는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랄까요? 그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부동산, 주식 뭐 이렇게 예금, 적금 이렇게 나눠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뭐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서베이로 보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전체 가계금융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75에서 80%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가 주식과 기타 정도 되니까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정책 말씀도 하셨지만 아직까지 가계자산의 절대적인 부분이 부동산에 가 있는 건 맞는데, 최근에 주식 투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말에 한국의 주식 투자 인구가 613만 명이었는데, 작년 말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 2020년 말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1,4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만은 증가 속도는 소위 뭐 동학 개미 투자 붐을 타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뭐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한국에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전체적으로 보나 사회로 보나 조금 적은 부분이었는데, 물리적으로 주식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고, 뭐 이 사람들이 대부분 뭐 어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투자자의 이해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정치에서도 좀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받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전체 금액은 부동산에 너무 많이 쏠려 있지요.
그래도 부동산에 많이 쏠려 있다. 그 투자자는 늘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총장님 어떠세요? 저는 이 재산 3분지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3분지계. 뭐, 세 개로 나누는 건가? 하나는 결국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연금이나 보험, 이런. 미국 같은 데 보면 대략 부동산의 30%, 그 다음에 주식이나 펀드의 40%, 그 다음에 연금하고 저축의 30%, 3, 4, 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에 너무 이제 과몰입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기업의 자금이 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주식에서 결국 국민들의 이익이 나는 구조를 가지면 선순환 경제 구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을 훨씬 더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부동산, 주식, 우리가 노후 연금이 중요하니까 그런 게 3분지계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너무 부동산, 집에 인생이 거의 저당 잡힌 이런 건 우리가 빨리 탈출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됩니까? 그게 뭐 사람들한테 억지로 주식을 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뭐 주식이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주식이라는 것 자산 자체가 저는 제가 이제 96년도에 증권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때 입사하고 초기에 늘 얘기 많았던 게 한국인들이 단타를 친다는 거예요. 주식을 너무 많이 사고 파는 회전율이 높아서 돈을 못 번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저는 뭐 한국인들의 피 속에 무슨 투기적인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단타를 쳤겠어요.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원장님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주식시장의 강세장이 그 미국 유학하셨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가 한 4년 올랐던 때가 있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가 그런 강세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주식을 사서 묻어두니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시기에는 회전율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뭐 무슨 특성이 있다기보다 그냥 사람들이 상황에 맞게 적응을 하는 건데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아니 뭐 부동산은 사서 크게 뭐 손해 안 받고 주식은 해도 이거 참 뭐 별로 그 성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식시장 자체가 뭔가 장기적으로 뭐 올해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평균적인 종합주가 지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학습 효과가 쌓이게 되면 이제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오늘 우리 주제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 것처럼 뭔가 주식이 계속 디스카운트가 되니까 돈이 그쪽으로 이제 안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학개미 투자 붐이 정말 한 200조 원 가까운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명목 GDP가 한 2,000조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명목값으로 한 뭐 3, 4% 성장한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늘어나는 부가 100조 원이 안 됩니다. 근데 200조가 가계자금이 들어왔으니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아직까지는 그때 그 광범위한 투자 붐이 이른 다음에 이제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못 주니까 다시 또 돈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한국 시장 자체가 투자할 만한 그런 어떤 장터가 돼야 궁극적으로 돈이 오는데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처음 간 게 2007년입니다. 근데 지금 한 16년 지났는데 지금 2,400이에요. 그러면 연평균으로 뭐 한 1.5%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당위적으로 주식으로 돈이 오면 좋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들어왔을 때 자산이 증식이 되냐라고 보면 뭔가 이제 끌어당기는 힘은 좀 약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 주식이 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가계가 부동산에 쏠린 불을 좀 다변화시키는 데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센터장님 그때 이제 2007년도에 2,000포인트가 됐다고 보는데 저희가 청와대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시중에 있는 돈을 어떻게 주식시장을 만들어 경제 활성화를 시킬까. 그래서 연기금을 주식 투자에 하는 걸 이제 시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기금 사회주의라고 이제 굉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때 70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2000포인트를 갔는데 그때 이 연기금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됐던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이게 401K라고 하는데 이 퇴직연금을 주식에 넣게 되면서 이 주식이 화랑 국면에 온 측면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를 보고서 KIC를 만들었는데 이 국부 펀드를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4%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뭔가 미래 기술 투자나 미래가 나와야 결국은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 단타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법을 낸 건데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세제 지원을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배당이 우리나라가 한 26%밖에 안 되고 미국이 배당이 굉장히 높은데 이 배당을 많이 해줘야 결국은 주식 투자했을 때 이익이 나는데 이 배당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이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엄청 큰 주제인데, 뭐 제가 하나만 일단 여쭤볼게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있긴 있는데, 사실 수익률이 높지를 않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미국은 수익률 높습니까? 401k 뭐 이런 거. 401k는 거의 뭐 미국 주가에 연동이 되죠.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뭐 세상이 뭐 100% 다 맞는 건 없고 주식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S&P 500 지수가 50%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된 정말 미국인들의 노후가 다 주식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평가 자산이 반토막이 나니까. 그래서 뭐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그런 위험이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주식이 이제 우상향을 했던 미국은 주식의 비중이 높은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부가 늘어난 것 같고요. 한국의 퇴직연금은 제 생각엔 방치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회사에서 챙겨주는 거였어요. 나 신경 안 쓰고 마지막 근무하던 해에 월급 곱하기 근무 연수를 주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꼭 주식을 외면한다기보다 굉장히 뭐 금리가 낮은 예금이나 이런 데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퇴직연금의 경우엔 제 생각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입자들의 무관심 뭐 이런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 조금 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이게 확정금리부 상품들에 너무 많이 가 있습니다. 뭐 작년부터 금리가 높아져서 지금이야 뭐 예금하면 3, 4% 이자 주지만 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 예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1%가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일을 해서 국부를 늘리는 거는 굉장히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저는 성공적으로 자산을 축적한 나라라고 보는데 가계금융 자산이 5천조 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 실물 경제는 한 2천조 원 조금 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2천조짜리를 잘 운영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5천조를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퇴직연금은 조금 적극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퇴직연금 현재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한 300조가 좀 넘거든요. 좀 있으면 아마 500조가 곧 아마 넘어가게 될 텐데 현재 수익률은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너무 또 퇴직 문제니까 이걸 너무 위험자산으로 많이 굴리는 것은 문제이지만은 또한 이게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국가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KIC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국투자공사라는 한국투자공사죠. 거죠. 어떤 그러니까 의미를 하나요? 싱가포르이 그 인구가 제주도보다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 550만이 4천억 달러니까 8만 불에 도달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아니요. 싱가포르 인당 소득이 8만 불. 1인당 소득 8만 불. 전체가 네네네. 이제 국부펀드는 한 5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청와대에 있을 때 연구를 해보니까 이 국부펀드를 운영해서 지금 보면은 지금 코리아나 호텔 앞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도 거기 샀고 셀트리온의 초기 투자자도 그 테마색이고 이런 걸 운영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걸 보고서 아 우리도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이 한국투자공사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투자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은 별도로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가 연기금이 2천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5%면 100조거든요. 그 정도를 가지고는 뭔가 약간 우리가 미래 기술이나 이런 선도 기술에 대한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더 놀란 거는
테마색 국부펀드가 또 하나는 GIC가 있는데 이건 아예 의회 보고도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이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싱가포르 국회의원은 얘기하던데 우리도 이런 국부펀드 같은 것이 많이 돼야 사실은 노후 연금 걱정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은 우리가 뭐 막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부를 투자를 해서 국가가 투자 수익을 얻어서 그걸 다시 국민들이 쓰게 만든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돈이 또 국내에 어떤 이제 뭐 새로 시작하는 기업이나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가 되면 뭐 주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결국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미래 기술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언젠가는 또 주식 시장으로 또 상장해서 들어올 거니까요. 퇴직연금 얘기에 대해서 반응이 많으시네요. 퇴직연금 수익률 정말 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뭐 낮아지고 장기 저성장으로 가는 것 같고 인구는 감소 추세로 들어섰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게 주가 하락이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박지 않아서 그래 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피크 코리아론이라는 또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피크 코리아 논의와는 별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조금 다른 범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96년도에 증권회사에 취업한 이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뭐 2천 갈 때도 3천 갈 때도.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개념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늘,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이 100만큼 벌면 주가가 1000이 되는데 한국은 100만큼 벌어도 한 500이나 600밖에 안 되는 디스카운트는 계속 뭐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경제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다르게 좀 다뤄볼 주제인 것 같고요. 경제는 저는 이것이 뭐 피크 코리아인지 아닌지는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저는 그런 징후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경제가 70년대까지는 그냥 뭐 고도 성장했었죠. 그래서 주식 시장도 주식 투자가 대중화되기 전이었지만 72년부터 78년까지 그때 이제 중동 건설 붐으로 막 오일머니가 들어오고 어쨌든 한국의 중화학공업의 성장이 있을 때 주식이 좋았습니다. 한국 시장 만들어지고 가장 긴 강세장이 70년대 있었고, 이제 그러다 80년대 초가 이 뭐 여러 가지 과잉 투자의 후유증도 나타나고 주식이 어렵다가 85년부터 88년까지 3저 호황이라고 하는 당군 이래 한국 경제가 가장 좋을 때 주식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강세장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주가 지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500에서 2000 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중국 경제가 잘 나갔고 한국이 중국 경제가 고성장하는 수혜를 제대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그 이후로 주식이 장기 횡보예요. 2007년에 2000 가고 한 16년 동안 연율로 2%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피크 코리아인지 아니면 지금은 어렵지만 새로운 성장 활로를 찾을지 이것을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이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성장의 동력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피크 코리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저성장 저출생인 그 결국 국가 전망의 문제다. 우리가 사실 유럽에 살면 편 걱정이 없거든요. 근데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이기 때문에 이 저성장 문제를 반드시 돌파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첫 번째로 보면은 미중의 이 패권 경쟁의 핵심이 보면은 기술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반도체가 딱 있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거를 적어도 4-5개를 가지고 있어야 이 결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거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시아에서는 넘버원 이 개방 플랫폼 국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싱가포르 연구를 많이 하는데 거기가 제주도보다 작은데 인구는 550만이고 8만 달러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보면 연구를 해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산업 인력을 지금 못 구하고 있거든요. 제조업의 위기가 오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 대규모의 산업 인력을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들이 와서 자유롭게 살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는 이 구조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싱가포르의 약 한 37% 정도가 외국인인데요. 그 중에 보면 금융자본이나 이제 뭐 하이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 아시아 전체 본부가 7,400건데 싱가포르에 4,200개가 있거든요. 이런 예를 들면 홍콩에 있는 CNN 같은 것이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한국 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 국가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산업인력, 또 하나는 금융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선진적인 인류 인력이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플랫폼.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동양과 서양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좋은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원천적인 기술에 좀 도약할 수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아시아에서는 넘버원 개방 플랫폼 국가가 되는 거. 그런 전략을 가야 이 성장의 탄력을 만들지 않을까. 성장, 이런 저성장, 이 저출생을 가지고는 전 대한민국의 전망이 위태롭다 이렇게 봅니다. 과감한 도전이 필요해 보여요.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있고, 이제 김학균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내고 있는 이 이익이나 성장에 비해서도 주가가 낮은, 가치를 덜 평가받는 그 부분이 있고, 또한 거기에 겹쳐서 실제 우리의 경제 자체가 장기적으로 볼 때 좀 저성장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문제가 같이 있네요. 같이 있는데 어쨌든 이 두 번째 부분, 장기 저성장 문제는 반도체 같은 산업을 더 찾아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인력도 들어오고 이 돈도 들어오고 이럴 수 있게 개방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일단 지금까지 말씀 나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센터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비교하면은 삼성전자 지금은 아니지만 그 전에 보면 매출하고 이익이 많이 나잖아요. 네. 애플보다. 네. 그런데 애플 주가는 거의 막 몇 배 차이가 나잖아요. 삼성전자하고. 그럼요. 네. 그런 것이 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볼 수 네. 있는 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처럼 이 산업형 국가의 좀 한계라고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으냐 하면, 삼성전자는 돈을 벌면 끊임없이 쌓아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IT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범용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이제 커머디티라 그러죠. 특색이 없어요.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단가를 낮춰야지 수익성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돈을 벌면 쌓아놓고 대규모 설비 투자합니다. 그러면 또 공급이 늘어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본 것처럼 단가가 또 떨어져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익의 변동성이 되게 크고요. 근데 애플은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 그래서 최근에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약간 회계적인 개념이긴 한데, 애플의 자기자본은 뭐냐면 사업 미천이죠. 처음에 주주들이 돈 내서 사업 미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업이 돈을 벌면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거는 자기 자본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유보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량 기업들은 자기 자본이 늘어나야 되는데, 애플은 5년 전에 비해서 자기 자본이 60% 줄어들었어요. 60%나 줄었어요. 그건 뭐냐면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주주들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배당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면 저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너무 이게 주주들만 좋은 주주 친화적인 자본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예비적 동기로 돈을 쌓아놓고 또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설비 투자를 하면 자기 파괴적으로 또 실적이 나빠지는 사이클을 불러오는 그런 기업과, 그런 거 필요 없이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애플과 삼성전자의 차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에서 이익을 내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본이 얼마나 중요하면 자본주의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주가는 일반적으로 어떤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증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가가 결정이 되는데, 이 자기 자본의 증식 정도를 보여주는 게 ROE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업체들은 ROE가 낮아요.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자기 자본을
가져가야 되는데 미국의 기업들은 ROE가 애플의 ROE가 놀랍게도 엽기적인 숫자인데 127%입니다. 삼성전자는 뭐 한 10%대인데 돈도 많이 벌지만 자본을 줄이는, 저는 이게 굉장히 변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첨단인 기업이 자본을 줄이는 거니까 제가 조금 뭐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자본의 활용 정도가 삼성도 훌륭한 기업이고 애플도 훌륭한 기업이지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뭐 전혀 다른 회사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자본이 그만큼 필요 없다는 그렇습니다. 말인가요? 스타벅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애플은 아이폰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만들지만 그건 팍스콘에 아웃소싱 줘서 만들고 자기는 투자가 없는 어떻게 보면 기획회사죠. 아이디어만 있는 회사인데 미국의 이런 기업들이 뭐 우리가 커피 자주 가는 스타벅스 이런 회사들 아예 자본이 없습니다. 다 주주적에 돌려주고 현금 흐름이 늘 있고 이제 그런 모델을 이제 미국만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안 되고 뭐 한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명확히 존재하는 건 맞지만 많은 어떤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좀 예외인 경우가 예외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배당이 높군요. 그렇습니다. 예. 배당이 높기 때문에 또 투자를 더 하고 이렇게 네. 선순환이 있는 거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혹시 우리가 브랜드 파워를 키우고 스타벅스나 애플처럼 생태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기업으로 우리 기업들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우리 기업들이 훌륭한 기업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한국 산업의 이런 어떤 분포를 보면 한국은 반도체 잘하죠. 뭐 2차 전지도 논란은 많지만 배터리도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뭐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산업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기업들이 좋음에도 이게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좀 적은 거는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설비 투자가 있는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그 기업의 주주가 되면 그 기업이 벌어들인 부를 내 재산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국내로 들어오는 효과는 너무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용 유발 효과가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현대차가 광양과 울산에서 만드는 것보다 뭐 멕시코나 해외에서 만드는 게 더 많아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기업은 잘 나가는데 그 기업의 부를 그 회사 다니는 직원들 받아서 성과급 받지 않으면 국민 경제로 좀 퍼지는 효과가 좀 약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가져올 수 있는 맞아요. 정책적인 방법은 없어요. 이 부분에서 그 미국에서 그 2018년도에 법을 만들었는데 해외 1조 달러 정도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미국으로 가져오게 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걸로 해서 약 77% 그러니까 7,700억 달러 정도가 미국으로 왔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한 128조 정도가 해외에 있거든요.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해 예, 놓은 해외에서 돈이 그렇게 벌어놓은 돈이죠. 해외 법인에. 그래서 이걸 우리도 법을 바꿔가지고 대략 삼성전자만 해도 29조 원이 국내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들어온 다음에 이게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 결국 일자리가 날아나는데 많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불경기가 오는 거지? 삼성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된다는데 근데 보니까 주로 공장이 해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조금 그 강봉균 부총리가 저한테 주신 아이디어인데 돌아가셨는데 일종의 기업이 일자리를 이거나 투자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뭔가 이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상속할 때 포인트 같은 걸 줘 가지고 조금 더 인센티브 시스템을 주면 더 일자리를 늘리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해외에서 이 벌어들인 법인이 이게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 설계가 필요해 보여요. 어쨌든 좀 투자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 국가가 가지는 비애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어쨌든 최대한 외국에서 번 것도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네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아까 그 제가 유학 갔던 얘기, 뭐 월가에서 일했던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딱 생기는 시점은 항상 북한에서 뭐가 터져가지고 외신에 이렇게 확 뭐가 나왔을 때 그때 막 빨간색으로 항상
그 뉴스 속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연화 속보 이런 식으로 블룸버그 창에 뜨면서 그게 한국 투자에 막 영향을 주고 빨리 리포트 써서 내라고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또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전쟁 위협도 많고 전쟁 벌어지기도 하고 북한도 좀 불안정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요거는 이광재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안전과 자유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안전이 중요한데 재밌는 사례 보면은 그 네덜란드 ASML이라는 이 반도체 회사가 대만에 기업을 둘까 한국을 둘까 하다가 대만 전쟁 뭐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이제 한국 삼성전자랑 이제 R&D 센터를 만들었잖아요. 또 하나는 동북아 정세가 약간 불안정하니까 일본으로 약 85조 원이라는 돈이 갔고 그 많은 일본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시다 총리는 1,000조 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안전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뉴욕 월가에다가 상황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국 경제는 기본이 탄탄하다. 나아가서 남북 문제는 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런 거를 그때 이제 기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특히 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북한 핵을 용인하겠다는 이런 발언 등이 있게 되면서 이 한반도에서의 뭐냐면 평화 관리는 경제에 매우 중요한 문제겠다. 이런 면에서 그 케네디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대화를 구걸할 생각은 없지만 대화를 피하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조금 더 이게 긴장 압력 수위를 낮추고 주변 국가의 이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 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전쟁 결심 발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불안이 계속 마음에 깔려 있네. 참 그래서 총장님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김정은이 그런 결심을 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북한의 존재 가치 이 부분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고, 분명하게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될 거는 이 막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모두에게 해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한편으로는 전쟁을 피하려면 결국은 안보에 대해서는 이런 건 아웃소싱이 없거든요. 우리도 안보는 또 튼튼히 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 대화의 끈 정도는 유지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끈이 없는 거죠? 대화의 끈 자체가 지금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부부싸움도 뭐냐면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은 잘 안 헤어진대잖아요. 왜냐하면 싸우면서 해소를 하니까. 근데 어떤 전쟁 중에서도 대화를 하거든요. 모든 나라들은. 근데 남북 문제에서 최소한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이걸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올해는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이제 10월까지가 임기죠. 그런 변화가 선거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학균 센터장님, 이런 문제가 실제 증시에 영향을 줍니까? 실은 이제 금융시장이 사람들이 돈을 걸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막 계산을 해서 자산을 사고 팝니다. 근데 금융시장이 이를테면 뭐 대북 관계라든가 이런 지정학의 통찰이 별로 없어요. 뭐 주식 사고 파는 사람들이 무슨 통찰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금융시장은 과거의 학습 효과에 따라서 행동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가 지난 94년도였나요? 김영삼 정권 때 정말 아주 심각한 충돌의 위기까지 갔던 경험도 있고 또 북한이 NPT 같은 거 탈퇴했던 경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내재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대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심각하게 조정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밀하게 금융시장이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학습 효과에 따라서 그냥 반응할 뿐인데 저는 근데 올해는 약간 금융시장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응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미국의 예를 들고 싶은데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유럽에서 나니까 미국 주가가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은 유럽이었는데 유럽이 이제 뭐 그 보불 전쟁 이후에 한 40년 전쟁 없다 전쟁이 나니까 미국 사람들도 직관적으로 야, 큰일 났다 싶었던 거예요. 주식을 팔고 뉴욕 증권거래소는 석 달 동안 거래를 멈췄습니다. 근데 이제 석 달 후에 거래를 재개하니 자기 땅에서 전쟁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국산 물건을 유럽에 팔 수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막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39년인가요? 이때 유럽에서 벌어졌을 때 그때 1차 세계대전의 학습 효과로 그때 미국 주가는 올랐습니다. 야, 전쟁은 돈 버는 거야.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일본이 들어오고 미국도 막 그 전쟁에 더 깊숙이 들어가고 하니까 오히려 그땐 또 약세장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해석은 금융시장이 잘 알아서가 아니고 그냥 과거 학습 효과의 패턴대로 반응하는데 지금 이제 금융시장의 전쟁이라든가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뭐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작년 2월에 시작이 된 재작년 2월이군요. 네네. 재작년 2월에 시작이 된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은 아닐지라도 금융시장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가격의 형편에 맞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쟁이 없었던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좀 사이좋게 살던 시절에는 대북 리스크로 상대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덜 줬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대만 선거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 기울였습니까? 양안 갈등이란 게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좀 걱정이네요. 그 부분은. 아까 그 총장님 그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그 여파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 영향을 많이 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지도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하고 1%밖에 안 나는데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약 47, 43.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거로 나왔는데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공약을 보면은 결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자체가 가솔린이 미국은 무한하고 어느 나라보다 많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공약에 대해서 광기의 산물이다.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폐지를 공약으로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들의 2차 전지나 IRA를 믿고 우리가 72조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외 정책이 약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화당 유권자의 70%, 민주당 유권자의 30%가 대외에 지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같은 게 결국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러시아가 전쟁에서 좀 더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많아지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세계 정세 부분에서 우리도 또 안보의 영향도 받을 거고 경제에서도 기후변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하고 나면 또 경제에서 약간 좀 우리한테는 대비를 해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좀 후퇴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는 것 같고요. 요즘 막 트럼프의 그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던데 증시 영향 많이 미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뭐 참 가늠하기가 힘들고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식 사고 파는 사람들은 누가 되더라도 또 그 기회를 봐서 또 수혜주가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됐을 때는 야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걱정이 많았는데 또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가가 뭐 당선 직후에 또 한 2017년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가늠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불확실성 자체가 위험이긴 한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측할 만한 그런 근거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비교적 예측 가능한 건 친환경 정책의 후퇴라 그러면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미국의 리버럴들이 하고 싶은데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매몰 비용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은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안보나 외교 또 미국 대선까지 이런 문제가 우리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중요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세계 경제하고 이렇게 연결도가 높아져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해법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같이 진단을 쭉 해주셨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고 안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뭐 대통령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대통령은 또 감세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건 이제 전문 경영인인 이사회가 있을 테고요. 또 실제로 한국은 최대 주주들, 50% 지분이 아니더라도 최대 주주가 또 이제 이사회도 한국이 사실은 컨트롤하는 그런 구조인데,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에 하나는 어떤 지배주주와, 근데 지배주주가 지분의 50%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은 다수 소액주주의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가장 핵심적인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것 같고,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낮은 것도 이런 지배구조의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우리나라 뭐 대기업 집단들 대주주 지분이 아무리 뭐 넓게 잡아도 20%가 채 안 되는데, 배당은 20% 오너 일간 20%밖에 못 가져가고 80%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갖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대주주들이 자기들에게 맞는 전횡을 했던 것 같고, 이사회 같은 것도 실은 이제 주주들을 위해서 혹은 기업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사회이사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주주가 이사회를 다 견제하니까 이 대주주가 하지 말고 그냥 기업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회이사는 전부 다 뭐 교수님들 좋은 대학에 가시는데, 우리가 볼 때 주주들의 부를 파괴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꽤 있는데 사회이사가 그런 거 반대했다는 얘기 아주 극히 드물거든요. 그럼 뭐 사회이사 제도가 있으냐 마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강론은 뭐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소액주주와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지만 기업을 지배하는 지배주주의 이해관계 불일치가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지배구조 문제니까 법제도 문제인가요? 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뭐 상법 개정안 같은 것도 그런 거죠.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이번에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법에 보면 이 이사는 기업에게 충실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 논의가 되는 게 기업과 주주들의 비례적 이해. 여기 주주가 들어가게 되면 예컨대 이사회가 잘못 결정을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아마 주주배상 소송 같은 거 걸리게 되면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무슨 본질적이냐. 주식시장에서 주식 사는 사람은 뭐 삼성전자 주식 6만 원에 샀다 8만 원에 팔고 나오는 사람들이 주주들이니까 그런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업이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은 저는 그런 지배주주와 다수 소액주주의 이해관계 비대칭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설사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상법 개정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순기능이 조금 더 이제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상속세 같은 것도 뭐 예를 들면 뭐 상속세가 이제 뭐 어떻게 올 들어서 뜨거운 감자가 되긴 했는데, 좀 저는 상속세율이 좀 너무 높다고 보는 쪽입니다. 예, 너무 높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 배당 같은 거 주는 것보다 자기들 그 일족들이 지분 100%인 감시를 안 받는 이 비상장 회사를 만들어 놓고 막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배당 줄 돈을 그런 쪽으로 빼돌린 거고, 이제 이런 게 너무 심하니까 이제 일감 몰아주기 방지 법안이란 게 보수 정권에서 만들어 못하게 하는 건데, 이런 이해관계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우리가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이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논란을 피해 가면서도 좀 개선될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상속세 같은 것도. 토론할 게 많은데 그래도 상속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여쭤보면은, 그것도 또 대통령도 언급을 또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속세를
없애거나 낮추면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는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한 건 아니고 순전히 우연인데 그 자녀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물려받는 게 너무 많은 사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공정한 게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거하고 이게 그러면 주주들 이해관계하고 이게 좀 충돌하는 걸까요? 사회적인 가치하고. 저는 어떨까요? 상속세를 주가에 연동시키는 게 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80년대에 시장은 다 효율적이야. 니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 그래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보다 좋은 선택을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뭐 효율적 시장 가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라는 게 모든 효율성을 합리한 담재한 효율성의 산물이라고 보면 상속받을 때 상장사의 경우에는 주가를 기준하는 게 좋지만 합당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주식이란 게 사람들 욕심으로 하는 거고 삼성전자 주식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9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 한 50% 가까이 떨어졌고요. 지금 바닥에서 한 40% 올랐어요. 그럼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3년 동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다 40% 났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욕심과 공포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상속세 문제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평등의 문제 이런 지적 타당하다고 봐요. 다만 이것을 주가에 연결을 해서 하는 거는 주가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늘 합리적인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주식시장이 나쁜 약세장에서 선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조금 내고 강세장에서 주가가 높을 때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많이 내는 게 이건 공정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상속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지고 있는 자산, 주주들에게 귀속이 되는 자기 자본 이런 걸 근간으로 내게 되면 저는 상속세 어떤 세수도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기업이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어서 주가 연동으로 하는 것보다 자기 자본 같은 걸 근거로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 세수도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상속세 기준으로 하는 연결고리를 좀 끊어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지배주주들이 주가 올라가는 거를 오히려 더 바라겠죠. 예. 우리 센터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 상속세를 없앨 수는 없어요. 이 사회정의상. 그런데 상속세, 우리가 주식이 오르면 사실 CEO가 기뻐해야 되는데 자식한테 물려줄 거 생각하면 오히려 더 두려운 거죠. 그럼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건가라는 부분에서 상속세의 납부 기준을 그래서 주가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이 공정가치로 하게 되면 오히려 합리성이 있고 상속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리 센터장님 주장을 봤는데 실제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지주회사는 대부분 대기업의 오너 일가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주회사의 PBR이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100이라 그러면 주가가 50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럼 내재적으로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 하면 오너들이 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인센티브가 없어.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의 지배 구조로 보면 주식을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규모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니까 주식을 팔게 되면 경영권 행사가 더 제약이 되니까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게 싫은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난 상속세만 더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상속세를 낸다 그러면 자기 자본은 100인데 주식의 시가총액 50인데 지금은 50에 맞춰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100에 맞춰서 낸다 그러면 세원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주식을 팔지 않으면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그룹, LG그룹 이 승계 받은 분들이 전부 뭐 5% 이자 내면서 주식담보대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 나온 거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은 지분을 안 파는데 뭐 홍라희 씨나 아니면 다른 여성 자녀분들은 상속세 내기 위해서 지분을 판다는 거 아니에요.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한미약품 이런 것도 지분을 팔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만약에 기업에 말씀하신 공정가치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한국 주가가 공정가치보다 낮은 기업이 많으니까 세수가 늘어날 수 있고
또 상속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면 다 이게 주식담보대출이거든요. 대출 받기에도 더 유리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주가와 상속세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면 제 생각엔 여러 가지 선순환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인들이 이제 1세대, 2세대 기업이 이제 요새 해외로 나가는 분들도 많고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데 이 가압 상속 제도를 강화해 나가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아버지 대에는 A라는 업종을 했거든요. 근데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B라는 업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가압 상속이 안 되는 이런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훨씬 더 이 기업이 좀 더 활력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그 상속세 납부 기준을 현재 주가로 하지 말고 공정 가치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가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굉장히 진짜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많은 대안인 것 같아요. 대안을 아주 정확하게 주셔서 아주 재밌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또 이어지는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완전히 전문 경영인 체제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주주가치 뭐 다 존중하고 그게 뭐 문화적인 건지 제도적인 건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꼭 그렇게 대주주가 계속 물려주면서 자녀들이 경영을 해야만 주주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이런 맞아요. 고민도 드는데 어떻게들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너 경영이 제가 느끼기에는 한 20년 전에는 한국 경제가 가진 핸디캡처럼 느껴졌는데 지금도 이 오너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기업이 망가지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과거보다는 전문 경영인과 오너를 비교했을 때 오너 경영이 가진 부작용이 조금 적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앞서서 애플이 버는 것보다 더 자사주 매입 같은 걸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너들이 다 자기 인센티브를 전부 다 그 뭐 주가 이런 데 해놓고요. 미국은 기업의 주인이, 미국 기업의 주인은 어디냐면 펀드들입니다. ETF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 개별 애플이 좋아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미국 주식을 다 사는 ETF가 애플도 사는 겁니다. 또 미국의 기술주를 사는 ETF가 애플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아마존, 뭐 어떤 미국의 대기업들 보면 일대주주가 대부분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리트 전부 ETF예요. 그럼 그 회사는 의결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룹으로 그냥 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경영진이 전횡을 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임금보다 슈퍼스타 경영인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식시장과 너무 이 성과를 연동시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는 뭐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꼭 뭐 비율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원가율이 높아졌다. 그건 삼성전자 주주들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원가율이 높아진다는 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누군가는 돈을 더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애플식으로 돈을 번 거를 전부 자사주 사고 배당만 주면 애플의 주주들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미국식의 자본주의보다는 한국식의 조금 긴 호흡으로 뭐 오너도 오너 나름이겠지만 너무 전 미국식의 자본주의는 단기적인 것 같고 오너들은 사실 뭐 주가 오른다고 주식 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라고 보면은 과거보다는 저는 오너 경영을 하는 나라의 애널리스트로 사는데 가졌던 결핍감이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진 편입니다. 물론 오너도 오너 나름이죠.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이 오너도 오너 나름이라는데 그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보고서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하고 소니하고 둘을 비교해서 어떻게 이 소니를 삼성전자가 이기게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이 상무라는 제도에서 여기서의 뭐냐 역동성이 하나 있다고 그러고 하나는 1조 이상을 투자하는데 그 걸리는 시간 의사결정하고 공장 짓고하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소니하고를 비교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빨랐다는 거죠.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빨리 투자하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오너십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좀 과감한 일본은 완전히 이사가 어마어마한 이사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또 장점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오너십이 갖고 있는 좀 결단하는 장점은 있는데 또 이게 계속 세습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그러면 상속을 하는데 편법이 일어나지 않는 좀 정당한 사회를 만드는 거. 그렇게 해나가면은 이 저항감도 줄이고 결국은 기업은 활력을 갖고 국민들도 동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자본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상법상의 그 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면 이 주주들이 오너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저는 오너 경영에 어느 정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용하고 그 법하고 이렇게 일치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상속은 해야 되겠는데 이 편법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또 그게 또 책 잡힐까 봐서 떡볶이집 가가지고 같이 그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나는 게 예전에 참여정부 때 이광재 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참여정부 때 왜 그 장하준 교수 캠브리지대에 또 주장을 하고 해가지고 스웨덴 모델을 또 연구도 하고 실제로 삼성에서도 연구도 하고 같이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스웨덴 지배구조는 또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웨덴 발렌베리가 모델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데 그 발렌베리가 모델하고 큰 우리가 차이는 상속 세금 제도 자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렌베리가 모델을 따라가기는 어려운 거고요. 오히려 좀 전 센터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주식으로 주가로 오히려 평가받는 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왜냐하면 그런 통로가 안 열리니까 이제 비상장 주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자식들한테 사촌들한테 일감 몰아주기 하고 이런 게 결국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한번 성공한 사례가 과거에 분식회계를 신고해라! 신고하면 다 한번 털어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뭐 그거를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건가요? 신고하고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도 뭔가 이런 악순환의 이 상속제도의 악순환의 고리를 뭔가 한번 끊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아마 상속세를 없애는 일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 그거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아마 정당한 우리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결론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기업 평가를 제대로 해서 주가에 연동되지 않은 상속세 납부제도를 만들자. 그 이제 센터장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조금 언급하시긴 했었는데요. 기업이 해외에서 그 번 돈, 국외 자본이 이제는 많지 않습니까? 아까 뭐 미국에도 72조 우리 기업들이 투자했다고 하고, 요거를 또 국내로 가져오는 게 세제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이런 지적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도 그 법을 2018년도에 만든 걸 보고 한국도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어서 이제 국내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은 워낙 이제 달러 가치가 높으니까 이게 안 가지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기업을 압박할 일은 아니고 결국 세제 인센티브를 줘서 가져오게 해야 되고 문제는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내에 돈이 모자라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생산적인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한 번 가야 될 길 아닌가 싶습니다. 생산적으로 투자되게 돼야 된다. 그러면 국내에 또 투자,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달러가 너무 강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손해를 넘어설 정도로 투자할 곳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문제들도 또 같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결국은 우리가 좀 더 많은 그 이스라엘의 그 전체 그 수석과학관을 지내신 분들이 한국 와서 하는 얘기가 한국은 정말 김대리라든지 이런 정말 아이디어가 많고 이게 미국 시장에 가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한국의 가장 아이디어가 많고 한국 사람들이 우수한데 무엇이 부족하냐면 세컨더리 펀드가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의 한국에 지금 뜨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비전 펀드가 투자를 했다든지 주로 미국계 기업들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투자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의 제도를 좀 열어주면 훨씬 더 이 한국의 벤처 기업들이 이 세계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누가 투자를 해야 되지? 우리나라도 그래도 벤처 캐피탈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디서 좀 풀어줘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 얘기는 듣긴 들었어요. 우리가 초기에 투자하고 초기에 엔젤 투자하고 벤처 캐피탈 투자하고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가 조금
불분명하다. M&A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우리가 이런 거죠. 미국에 보면은 구글의 M&A가 됐다 그러면 와 이러잖아요. SK의 M&A가 됐다. 그러면 양쪽을 한번 쳐다보죠. 혹시 불공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CVC라는 걸 여러 가지 조금 더 대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는데 저는 조금 더 과거는 이제 우리가 문어발 투자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거지 실제로 기업이 좀 과감하게 M&A를 해서 거기에 있는 기술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나라가 돼야만 사실은 우리가 좀 역동적인 경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저는. 네, 저도 뭐 CVC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전에 문어발로 했던 거는 경제가 고성장할 때 문어발로 해도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문어발 하듯이 투자하면은 저는 대기업도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전에 양적인 팽창으로 갔을 때의 어떤 규제, 그리고 성장이 둔화됐을 때의 규제, 그리고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조금 전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맨 처음에 휙 지나가가지고 제가 못 여쭤봤는데 CNN이 지금 CNN의 지부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이렇게 그거 좀 생각을 설명해 해봤는데 뉴욕타임즈 인터넷판이 한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결국 아시아에서 플랫폼 국가가 되려면 다국적 기업과 다국 자본, 국제기구가 한국에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징이 뭘까? 또한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상징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홍콩에 있는 CNN 아닐까. 그러면은 미국에 본사가 있고 전 세계 나머지 하나가 홍콩이거든요. 홍콩에 있는 CNN의 이 본부가 한국으로 오게 된다면 이건 한미동맹의 상징이기도 하고 여기서 전 세계 글로벌 뉴스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신인도도 굉장히 저는 올라가는 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전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 CNN 아시아인가요? 그렇죠. 미국 CNN. 미국이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가 아시아의 본부가 홍콩에 있죠. 그럼 홍콩에 지금은 있지만 어쨌든 뭐 중국 상황이 이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뉴욕타임즈 한국에 위치할 수 인터넷판도 한국에 오게 됐던 게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CNN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CNN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그런 상징적인 그런 국제기구나 언론사가 한국에 오게 만드는 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하는 데 그렇죠.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사실 우리가 싱가포르에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본부가 아시아 본부가 4,200개가 있고 우리나라 90개밖에 없다는 거는 이게 시대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훨씬 싱가포르보다 살기 좋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아시아 하면은 넘버원 코리아 이게 돼야 우리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도 주식도 더 오르고 그러지 않을까. 한 가지 쟁점만 더 여쭤볼게요. 그건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고 공매도 이슈가 어쨌든 굉장히 뜨거웠는데 투자자들 사이에는 증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김 센터장님 혹시 뭐 저희가 공매도와 관련한 그 부정한 행동이 있었다 이런 거 알 수는 없고 감독기관이 알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적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뭐 룰을 금융이라고 하는 건 신뢰이기 때문에 룰을 어긴 사람 책임을 지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매도 제도 자체를 이렇게 막는 게 올바른가? 금융이란 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것이 굉장히 뭐 글로벌하게 다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부정행위는 막되 너무 좀 휘두르는 칼이 좀 큰 거 아닌가? 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게 갑자기 금지하고 그러는 거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 네, 저는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들은 또 뭐 굉장히 뜨겁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견이 상당히 좀 그렇죠.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융투자소득세하고 증권거래세에 대한 정부 태도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어떤가요? 금투세를 지금 뭐 네. 도입하지 말고 네. 거래세도 지금 좀 인하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것 그런 같고. 얘기, 뭐 네. 세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경제 관료들이 세심하게 또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뭐 안 내던 세금을 내라 그러면 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사회적 합의고 또 만들어지면 적응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튼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빨리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재작년 말처럼 12월까지 결정도 안 되고 이거는 저는 세금 내는 사람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슈가 된다 그러면 이번에 4월 총선이 있으니까 뭐 이것이 사회적 의제가 돼도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근데 세금 내자라고 하는 걸 의제로 올리게 되면 답은 너무도 뻔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빨리 결정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불확실성을 야기해서 이광재 총장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정책이라서 좀 불안을 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보고 시장과의 얼마나 반응을 적절히 해나가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준비하신 게 많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는지 한 말씀씩 하시고 네, 센터장님 예, 하시고 예, 예. 이제 총장님 하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 주주들의 힘으로 저는 뭐 한국 사회나 한국 경제나 한방 생각하면 저는 그 답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 소소하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작은 변화를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뭐 한국의 주주권 강화를 통해서 한국 자본주의가 건강하고 또 성장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국민들이 열심히 벌어놓은 돈이 연기금이 2,000조 원이 있거든요. 전 세계 14위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약간 싱가포르 테마색이나 GIC처럼 약 한 5% 정도, 그러니까 100조 정도를 가지고 좀 더 과감한 미래를 개척하는 기술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 투자자 하시는 분들한테 세제 혜택을 확실하게 좀 해서 이제 재산 3분지계 부동산, 주식, 연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주식으로 그 재원이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대학생들이 기숙사 때문에 애를 먹잖아요. 근데 연기금을 그냥 투자하더라도 좋은 투자,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에는 15층짜리를 지어가지고 대학교는 땅값이 없잖아요. 거기 10개 대학의 대학생들이 거기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학연금재단이 한 건데 그러면 연금도 수익률이 좋아지고 대학생 기숙사 문제도 해결하고 지금 우리가 해외 연기금 중에 무려 100조 원 가까이를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주택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나 이런 데 하면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지방에 있는 아주 어려운 대학을 국가가 사들여가지고 거기다 은퇴자 도시 1년에 한 40만 명, 50만 명이 귀농귀촌을 하는데 가서 땅 사고 집 사고 살기 어렵거든요. 이러면 대학교 지방대학이 보통 한 10만 평은 넘으니까 그런 은퇴자 도시를 만들면은 저는 이 연기금도 안정적으로 쓰여지면서 노후 생활도 도와주는 그래서 국가의 기능을 보다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기금이 실제로 그런 뭐 주택 단지를 건설하거나 이런 데 투자를 그렇죠. 우리가 여기 부경대학 보면은 15층짜리 건물이고요. 여기 보면은 그 사학연금하고 국민주택기금 두 군데서 돈이 들어갔거든요. 418억. 그래가지고 약 1,500명의 학생이 기숙사 여기 15층에 살거든요.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연기금을 뭐 예금에 넣어놓거나 이 주식에 넣어놓거나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그런 말하자면 실물 자산인데 그렇죠. 그렇죠. 넣으면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발생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현정 총리가 강력히 말씀하시는 거죠. 연기금을 제발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금도 안정화시키는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좋습니다. 오늘 좀 토론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상속세 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고 주가에 연동되지 않아서 기업의 기업주들이 주가를 올리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 주셨고 연기금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자는 말씀도 주셨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좀 잘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월요일 날 다시 뵐 거예요. 주말은 잘 쉬시고 월요일 오전 9시 반에 다시 뵙는데요. 정지훈 박사님이 나오셔서 최근에 AI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한영섭 대표님 나오셔서 여러분들 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 나눠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내주는 경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